자, 준비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 자, 상징이란 무엇이냐? 선생님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어.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어떤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고 싶은 거야.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걸 뭐라 그런다 그랬지? 뭐? 비유해서 배웠어. 원관념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게 추상적일 때가 있어. 보통 시에는 추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뭐 평화라거나 희망이라거나 좌절이라거나 슬픔이라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추상적이야. 눈에 안 보이고 손을 만질 수가 없거든. 그런 추상적인 어떤 대상을 무엇으로?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상징이라고 하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렵지, 그치?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들을 뭔가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한다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둘기. 비둘기는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치? 만질 수도 있단 말이야.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비둘기가 사실 무엇의 상징이게? 평화의 상징. 평화의 새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뭐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상징의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구체적인 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유를 공부했었잖아요. 이거 정리하고 갈게. 추상적인 대상을 표현할 때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은 쏙 숨기고 대신 구체적인 사물인 보조관념만을 내세우는 방법이야. 그치?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요거 은유도 이렇게 표현할 때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 선생님이 은유가 숨은 비유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원관념을 쏙 숨기고 보조관념만을 얘기하는 은유법일 때도 있다 그랬거든. 그렇게 봤을 때는 비슷해. 근데 비유와 차이점이 있어. 비유와는 달리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없다? 유사성이 없다는 거야. 기억나 얘들아? 비유라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보조관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비슷한 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과 호수가 둘이 비슷하게 잔잔하다라던가, 그치? 아니면 내 친구는 천사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친구와 천사는 비슷한 점이 뭐야? 뭔가 착하다라던가 이런 거 있지.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상징은 그런, 생각해봐. 평화랑 비둘기가 비슷한 점이 있니? 유사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유랑 상징을 나란히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뭐가 들어갈까?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다 이거야. 근데 상징은 우리 이거는 이제 말할 수 있어야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상징이다라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비유는 얘들아,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관계가 1대1이야. 그래서 어떤 보조관념이 하나의 원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거, 내 친구는 천사 같다. 그럼 이 천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 친구야. 그치? 내 마음은 호수다. 호수라는 보조관념이 의미한 건 뭐야? 잔잔한 내 마음이야. 이렇게 1대1로. 그런데 상징 같은 경우에는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그 관계가 1대 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시에 예를 들어서 별이라는 시어가 있다. 이 별의 상징적인 의미는 뭔가 소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시어가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요게 좀 다른 점. 자, 그 다음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비유는 비슷한 점이 있다,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상징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이거 배웠어. 지난 시간에 6가지. 자,
대답해봐. 대유가 뭐였어? 화류는? 그럼 의인이랑 화류랑 뭐가 달라? 풍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상징에는 선생님은 지금부터 정리할 거지만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창조적 상징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막 얘랑 칼같이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뭐부터? 원형적 상징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적 상징이란 건 뭐냐면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들아 고정관념 시를 해석할 때 어떤 시어가 가진 의미의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랑 좀 관련 있어. 자, 보자. 여기 원형의 원자가 근원 원자야. 사전에서 뜻을 한번 볼게요. 본능과 함께 유전적으로 얘들아 본능이나 유전적 어떤 공통점이 있어? 타고나는 거지. 원래부터 있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치? 배우지 않아도. 그래서 본능과 함께 유전적으로 갖추어지며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두루두루두루 통하는 상징을 원형적 상징이라 그래. 아직 잘 모르겠지.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신화나 전설, 문예, 의식 따위의 주제나 모티프로 되풀이되어 희한해. 이게 너무 희한하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든 아니면 가까운 과거든 어쨌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진짜 본능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런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은 생명을 상징해. 이런 게 그 민족의 문화나 문학작품에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물을 생명력으로 이해하네? 얘네랑 만난 적도 없어. 교류가 없는데 희한하게 본능과 함께 유전적으로 요러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징을 말해요.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겪은 조상의 경험이 전형화되어 계승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 아주 전형적인 원형적 상징 보면요.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을 희한하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생명력으로 해석을 한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엄마의 태 속에 아기 생명력이 생겼을 때 엄마의 뱃속에 뭐가 있어요? 양수라는 물 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을 생명력으로 이해하나 봐. 그런데 또 너무 신기한 게 생명과 죽음은 또 정반대잖아. 근데 물을 또 죽음으로도 해석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더 과거에도 그렇고 이렇게. 왜냐하면 물은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죽지만 또 물에 빠졌을 때는 이게 또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 그 다음에 물은 뭔가를 씻어낼 때 쓰잖아요. 그래서 정화, 탄생 이렇게 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신기하게 모두 다 그렇다는 거야. 공통적으로,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자, 태양도 그래. 태양은 희망이나 정열이나 생명력이나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등 써놨잖아. 왕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해. 불도 그래. 불은 태워버리잖아. 소멸, 죽음, 파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불은 활활 타오르는 게 뭐 생명력, 정열 이런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원형적 상징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관습적 상징을 볼게. 관습이라는 건 얘들아 이게 중요해.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의 성원들, 그 사회의 쉽게 말해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이야. 그래서 그 지역, 그 사회, 그 공동체 사람들끼리 오랜 시간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형적 상징보다는 조금 더 약간 범위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자면 사군자. 얘들아 사군자 알아? 사군자는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매난, 국죽 요 네 가지를 사군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는 이거 선생님이 워크북 강의에서 얘기했었나? 얘들아 워크북은 잘 챙기고 있니? 선생님이 보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 제일 많은 학생들이 인문편을 공부하고 있어요. 대단해. 선생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지금 인문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중3, 중2 혹은 고1
또 고2 학생들 중에서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이 듣긴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열심히 인문편 공부를 한다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워크북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선생님한테 인문편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워크북 가서 스스로 공부해야 돼. 선생님이 워크북에서도 인문편에서 얘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니까 워크북도 잘 챙겨야 돼요. 워크북에서 말했었나? 자, 매라는 거는 매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매실나무의 꽃이야. 난초. 국은 뭐야? 국화꽃. 죽은 대나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군자라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 알았지?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지조와 절개 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국화꽃 나온다. 대나무 나온다. 그 다음에 눈 속을 헤치고 붉게 피어나는 매화. 이런 거 나오면은 난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군자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알았지?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관습적 상징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관습적 상징은 사실 우리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왔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원형적 상징과 그런 점이 달라. 자, 이번에는 창조적 상징을 보겠습니다. 창조적 상징은 얘들아, 이건 개인적 상징이라고도 얘기해. 작가, 시인이 개인적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이야. 그래서 원형적 상징이라거나 관습적 상징은 우리가 좀 미리미리 파악해 놓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개인적 상징은요, 창조적 상징은 암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시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시 창조적 상징은 개인의 독창적인 사고를 통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원관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고전 시가에는 원형적 상징과 특히 관습적 상징이 많이 나오지만 현대시는 사실 이런 창조적인 상징 의미를 너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 선생님 학교에서 1학기 때는 문학을 가르치고 2학기 때는 독서를 가르쳤거든. 그래서 1학기 때 뭐 했냐면은 삶을 성찰하는 수필쓰기가 수행평가였어. 그리고 2학기 때는 독서기 때문에 이제 서평쓰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은 그 삶을 성찰하는 그 수필쓰기를 수행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선생님 2학년 학생들이 한 전교생이 23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진짜 참 신기해. 아이들은 고2이긴 한데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문학 선생님이 나는 읽잖아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쓴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필을 쭉 읽으면은 이 아이의 고민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이의 경험과 아픔들도 되게 많고 하고 싶은 거, 소망하는 거, 이 아이의 자존감에 관한 거, 고민 이런 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수행평가지만 솔직하게 써준 것도 되게 좋았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 자기가 수필을 쓰면서 자기가 너무나 정화가 된대. 너무나 속이 다 시원하고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아이도 있더라고. 근데 그 수필 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제목도 너희가 조금 이 수필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써라. 제목 점수도 있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딸기와 바나나? 요런 제목이었어. 딸기와 바나나. 그러면 이 딸기랑 바나나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뭔지 알 수 있니? 원형적 상징이 아니고 관습적 상징이 아니잖아. 이런 것이 바로 이 수필을 쓴 그 작가, 그 아이가 만들어낸 창조적 상징이 되는 거야.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정말 선생님도 그 녀석이 너무 예쁘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 친구를 되게 예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는 학생인데 그 친구가 남학생인데 키가 뭐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그 키가 그리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속상함이 있었나 봐. 그렇지만 그 속상함을 이제 이겨내고 나의 장점, 나의 좋은 점 이런 걸 찾아내면서 나랑 다른 친구들은 딸기랑 바나나야 라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냈더라고. 그치? 그래서 나는 딸기고 다른 친구는 바나나고 우리는 전혀 다르고 얘의 장점이 있고 나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내 장점을 더욱더 크게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창조적 개인적 상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부 시인의 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안에 벼라는 시어 대상이 나와. 이 벼의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
이거 원형도 아니고 관습적 상징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속의 변은 백성들, 민중, 생명력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내야 돼. 그게 바로 무엇이다? 창조적 상징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상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징이 뭐다? 선생님 상징에는요.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과 창조적 상징이 있는데 창조적 상징은 개인적 상징이라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쫙 말할 수 있는 것에 그치면 안 돼. 뭘 해야 되지? 구체적인 작품들에서 쓰인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비유에서도 말했어요. 비유가 뭔지 이게 의인이다, 화류다, 이게 은유다, 지규다 이걸 구분하는 것보다 비유의 방법이 쓰인 것들의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치?